화재란 불이 나는 재앙 또는 불에 의한 재난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기상 조건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 발화와 실수로 불을 내는 실화, 그리고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 일본의 경우 이상하게도 매년 우리나라의 몇 배에 달하는 방화가 발생합니다. 2017년 기준 방화와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를 합하면 한국은 2%인 것에 비해 일본은 무려 14.7%에 달했습니다. 1996년 9월 9일, 일본 도쿄도 가스시카구 시바마타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도 방화였습니다. 하지만 기타 방화 사건과 다른 점은 화재가 진압된 뒤 집안에서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죠. 피해자인 고바야시 준코는 소피아 대학교 외국어학과 4학년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에 사람들에게 항상 상냥하게 대하는 그녀를 많은 이들이 좋아했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8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모았던 그녀는 유학 전형 시험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거둬 일지망인 미국 유학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유학을 떠나기 이틀 전 살해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전부터 오락가락하던 비가 오후가 되어서 강하게 내렸던 1996년 9월 9일. 아버지는 후쿠시마에 출장 중이셨고 준코의 언니도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기에 집에는 그녀와 어머니만 있던 날이었습니다. 15시 50분 무렵 2층에 있던 준코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내려왔고 출근 준비를 하며 우비를 입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비가 이리 오는데 자전거로 출근하게? 라는 말을 하며 어머니를 걱정했던 준코. 그런 딸에게 다녀온다며 나간 어머니는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이때 자신이 문을 잠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후에 준코의 어머니는 자책했습니다. 16시 15분경 준코의 집 앞을 지나갔던 행인에 따르면 그때까지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화재가 목격된 것은 16시 39분경이었고 이를 본 이웃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아 18시 무렵 내부가 전수하고 나서야 진화됐죠. 소방대원은 2층에서 입과 손에 테이프가 감겨 있고 다리는 스타킹으로 묶여 있는 준코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멈춰있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는 일은 없었습니다. 준코의 몸에 남아있던 자상과 기도에 그을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검시관은 방화가 발생하기 전 그녀가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은 집 내부에서 1만엔짜리 한 장만 사라졌을 뿐 통장이나 예물, 다른 현금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성범죄 혹은 원한범죄라 생각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한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없었기에 범인의 목적에 대해 추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방어흔이 있었습니다. 이상했던 점은 상처 위에 테이프가 감겨 있던 것이었죠. 한 전문가는 이것에 대해 범인이 그녀를 살해한 뒤 테이프를 감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범인이 특수한 성적 강박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었지만 그저 추정일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죠. 현장에선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몇몇 증거들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우선 범인이 사용했던 테이프에 세 종류의 개의 털이 남아 있었는데 준코의 집에서는 개를 키우지 않았기에 경찰은 범인이 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거나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또한 2층에 있는 불단 옆에 놔두었던 성냥갑이 1층 현관 부근에서 발견됐는데 이는 방화 도구로 확인됐고 A형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준콘의 가족 중에 A형은 없었기에 검찰은 범인이 몸싸움 중 부상을 입었고 불을 지르던 중 성냥갑에 혈흔이 묻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범인이 준코의 집에 있던 성냥으로 방화를 했던 것은 미리 계획된 방화가 아니라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즉 계획적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범인이 테이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사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코의 집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에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범인에게 있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범행 추정 시간이 16시에서 16시 40분이었기에 아무리 그날 비가 왔다고 해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시간대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범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한 전문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뒤에 준코가 유학을 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범인이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전문가의 주장. 즉, 스토킹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10여일 전 자정에 송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준코를 낯선 남자가 쫓아왔던 적이 있었다는 증언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죠. 준코에겐 미국에서 기다리는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만약 스토킹을 한 범인이라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녀를 빼앗기느니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정 지을 만한 용의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1층에 놔두는 아버지의 슬리퍼가 2층에서 발견됐기에 범인이 안면이 있는 지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준코가 발견될 당시 그녀의 상반신은 여름용 얇은 이불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지인이라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 경찰은 준코만이 아닌 그녀의 가족에게 원한이 있는 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혹여 모를 목격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과 사건 당일 거리를 지나갔던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여러 수상한 인물들을 보았다는 목격 제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3일 전 인근을 돌아다니며 남의 집 앞에서 라이터를 만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던 40대 남성. 사건 전날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까불지 마 뭐하는 거야? 라고 외치고 군가를 부르며 자전거로 달려간 남성. 사건 전날 피해자의 집을 주시하던 황토색 비옷과 검정 바지를 입은 우산을 쓴 30대 남성. 사건 당일 9시에서 15시까지 주변 공원에서 서성거린 하얀 장갑을 낀 남성. 13시경 인근에서 주부를 미행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체조하던 40대 남성. 16시 30분에서 40분 사이 빗속을 우산도 쓰지 않고 현장 부근에서 역으로 뛰어간 20에서 30대 정도의 남성. 16시경 도로에 서서 피해자의 집을 바라보고 있던 40대 남성. 이처럼 여러 목격 증언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용의선상에 오르는 인물은 없었죠. 사건이 발생하고 10년 뒤인 2006년 9월에 준코의 다리를 묶었던 스타킹의 매듭법이 카락의 매듭이라는 특수한 매듭법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조경, 기모노 옷매무새, 무대 의상, 토목 관계 등의 특수한 업종에서만 쓰였기에 경찰은 이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유력 용의자에 관한 일러스트를 공개했지만 2022년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범인이 어떠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사건. 언젠가는 사건이 해결돼 피해자의 넋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